먼저 오늘 종합토론에 임해 주실 토론자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깊이 인사 못 나눠도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그 순서대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귀거래사의 김영빈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운대 김형준 교수님이십니다. 경동대학교의 사덕환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상윤 선임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사람과 해양의 허인숙 대표님. 다음으로 주식회사 이카플러그의 신진주 과장님. 마지막으로 광주교대 최나리 교수님 소개합니다. 먼저 이 ESG 크나케의 제가 종합토론에 사회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문현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직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고향 경주입니다. 경주고 또 부산이 집이고요. 군대 생활을 울산에서 했습니다. 현재 순천에서 19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니까 순천이 우리 최덕님 그때 국장님께서 준비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셨고 지금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군대 생활을 울산이 아마 태화강의 대밭 그게 아마 해서 2호 국가정원 또 내 고향 경주에서도 아마 국가정원 3호 준비를 위해서 아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종합토론보다도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95년에 독일 미넨대학교에 잠시 이제 연구할 기회가 있어요. 갔다 온 게, 그 당시에 이제 각 대학마다 정규 커리큘럼에 이제 환경법 교과목이 들어가고 하던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가서 느낀 게 대학에 가니까 환경지도 환경법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대학에 가니까 커피숍 판기에 우리 같은 지금도 종이컵이 나옵니다. 근데 느낀 게 아마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컵이 나와가지고 커피만 마시고 그 다음에 컵을 넣으면 다시 또 현금이 나오는, 그거 보고, 이 정말로 이게 생활 속에서 이게,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SG는 아마 국가적으로나 또는 사회, 기업이나 또는 개인 생활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사회적 책임 강조되고, 또 아울러서 거버넌스, 지배 구조에 있어서 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옛날 근데 상하 형태여 가지고 기업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안 됩니다. 노동자들과 근로자들과 더불어서 또 수평적인 그런 부분들도 가야 되고요. 또 가정적으로 제가 보니까 저는 몇 개 애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제가 7남매 6번째입니다만 자랄 때는 그냥 가부장적인 가정이 자랐죠. 막내 아들이니까 귀엽 많이 잡고 자랐는데, 아들내미 몇 개 키우다 보니까 제가 요즘 애들 마음대로 말도 한마디 못 합니다. 아버지, 엄마 역할은 현금, 직업기죠. 돈 내라면 돈 주는 역할입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국가적으로나 또는 개인 가정에 있어서나 하여튼 간에 ESG가 아마 이렇게,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져야,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말씀을 잘 들었고요. 오늘 종합토론에 관련해서는 또 시간 제가 또 원래 잔소리입니다. 말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좀 청주하셔가지고 주어진 시간 한 5, 6분 정도 한 분당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토론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순서대로 먼저 김영빈 대표님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빈입니다. 저는 해양수산부에서 정년퇴직을 했고요. 주일한국대사관의 해양수산관과
국토교통관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ESG라든지 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ESG 순천, 엑설런트 순천 글로리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스카이가 서울에 있죠? 스카이가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순천에 있습니다. 순천, 광양, 여수, 스카이. 제가 2004년도에 만든 말입니다. 스카이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순천에 있습니다. 순천은 그 예로부터 이제 전라남도 동부 26군의 이제 중심 도시였고요. 정치와 교육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그 농업과 함께 통광사 그리고 이제 서남사로 대표되는 육지 중심적이고 또 전통적인 문화 도시였습니다만은 였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로 대표되는 사통팔달하는 철도로 인해서 그 철도 교통의 이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누구도 순천시를 육지 중심적인 도시 그리고 전통적인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천은 그 개방적이고 또 생태지향적인 미래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 중심에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순천시정을 담당하는 리더와 그리고 순천시 공무원 그리고 순천시민의 화합과 발상의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한국 ESG학회 제11회 학술대회 주제는 국가정원과 ESG인데요. 여기에는 발상의 대전환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대전환을 기조로 해서 제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1주제에서는 그 현실과 괴리된 보호지역 30 by 30, 30 by 30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으면서 또 국내 상황도 반영하면서 현명한 생물 다양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중요한 과제는 국제협약에 따른 국가적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이반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 홍성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그 말만 앞세우는 ESG 경영이나 그리고 보고서만 화려한 ESG 전략이 아니라 실제로 친환경적이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도록 하는 공기업, 사기업이 함께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ESG와 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환경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5항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육은 그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습니다. 헌법의 평생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체계적인 법률 구조를 가진 평생 교육 제도를 활용해서 ESG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그 최덕림 국장께서 발표하신 지방행정과 ESG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발상의 대전환과 추진력이 이룩한 놀라운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2013년에 이렇게 해서 정치의 힘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또 공무원의 지혜를 모아서 에코벨트를 정원으로 만들고 또 10년 후에 국가 2023 국제정원 박람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공무원 생활했던 경험과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획과 긍정적 업무 처리 자세입니다. 아까 세 개 부처가 다 노하고 산림청만 예스를 했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수 해양 엑스포 구상을 보면은 여수시에 굉장히 뛰어난 기획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생활했을 때 경험했던 지금 동남권 신공항 부상, 그거는 지금 그분 얘기를 꺼내기가 그렇지만은 2005년도에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이 동남권 신공항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무슨 해양수산부 장관이 동남권 신공항을 거론하냐면서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그분은 그걸 계속 주장해가지고 나중에 시정까지 됐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동남권 신공항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한중일 물류장관 회의를 제가 공무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건설교통부에 한중일 물류장관 회의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와서 해운국에서 그것을 하자고 했습니다. 해운국에서도 우리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북아 기획단에 있으면서 우리 과에서 좋다,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한중일 물류장관 회의입니다. 지금 한일 정부 간에 굉장히 냉각기가 흐르다가 요즘 좀 화해가 되고 있는데 제가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때 2012년, 3년, 4년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한일 관계가 냉각됐습니다. 그 냉각됐던 것을 풀었던 계기가 2014년에 요코하마에서 열렸던 한중일 물류장관 회의입니다. 이주영 장관님이 그 세월호 사고로 목포에 계시면서도 그 회의를 위해서 수염을 깎고 일본에 참가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한중일 간의 정치 관계가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또 엑스포 얘기인데 여수가 얘기하니까 아니 나는 목포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럼 목포에서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또 부산은 아니다. 우리 국내 최대 도시인 부산이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미 아이디어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제 부산은 10년, 20년이 지나서 2차 2030 올림픽 엑스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리한 환경을 역이용하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지금 저류지를 5천 그린 광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일본에 가면 요코하마 국립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류지입니다. 그거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결승전이 그 요코하마 국립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저류지 실태를 보려면 항상 요코하마 국립 경기장 것을 시설을 합니다. 견학을 합니다. 그 밑에 가면 한 10m 정도 높게 그 저류지가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산뜻한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국가정원에 100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해룡창이 있습니다. 해룡창은 고려시대의 12조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광양항이 해룡창에 그 보조되는 항이 그 포가 60포라고 해안포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광양항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양항 천년 고왕설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내 최초로 최대 수상 무대에서 개막식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하고요. 일본에서 메가플로트를 만들었습니다. 60m 곱하기 1200m의 메가플로트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해상 활주를 해서 시험을 다 했어요. 다 끝나니까 그걸 활용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쪼개가지고 낚시공원을 만들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결승전 전야제를 300m짜리 메가플로트를 요코하마 항에 띄워놓고 거기서 2만 명이 참가해서 거기서 경기를 했어요. 전야제를 했습니다. 베켄바우어, 미셀 플라티니 그런 세계적인 유명 스타들이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이 정치권이 모든 분들이 해양사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양사상을 가장 알리는 방법, 그런 것이 해양기술에 대한 것을 알리고 그런 방법도 이 메가플로트, 그런 곳에서 바다날 행사 같은 것도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순천만 국가정원에 가서 보니까 그걸 지방자치단체가 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 아이디어에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께서 방문하시면 가시는 순천만 습지에서 쭉 S라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앞에 쭉 산이 보이죠. 그 산 뒤에 화포가 있습니다. 화포 옆에가 제 고향입니다. 거기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짱뚱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을 하는데 잘 못해요. 저는 바다수영 선수입니다. 제가 조호령 선수하고 같이 우리나라의 바다수영 협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바다수영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친 ESG 스포츠가 바다수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다수영을 전국체전 공식 종목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건 문화체육부 장관 소관이지만은 그걸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앞서서 순천시장이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 하는 게 이 바다로 열린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생각을 바꾸면은 삼면이 바다로 열린 것이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열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전부터 주장한 게 삼면이 바다로 열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발간했을 때 책 제목이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 선생론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3조 개정안은 우리 고문현 회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고, 고문현 회장님도 오킹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 이렇게 앞으로 헌법 개정할 때 주장을 해야 됩니다. 헌법은 아주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헌법 조항에 바다로 열린이란 5자가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고, 그 속에 ESG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바다수영을 보급해온 입장으로서 2019년에 광주에서 열렸던 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에 직접 참석해서 완영을 했고, 그 다음에 순천 KBS에서 그걸 이제 톱뉴스로 방영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2023 큐슈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오픈워터 수영대회도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순천만은 이 바다 수영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는데, 순천을 또 다른 측면에서 관광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자만 저 입구에서 순천만까지 30km를 바다 수영 대회를 여는 겁니다. 그런 거 하는 전문 선수들이 있어요. 가장 모범 모델은 나폴리에서 카프리 섬에서 나폴리까지 가는 바다 수영 대회가 36km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1954년부터 개최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순천시에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후쿠오카의 오픈워터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그 의미와를 이해하고, 이게 이제 한일 간의 협력도 될 수 있습니다. 민간 협력. 그것을 우리 ESG 학회, 그 다음에 오늘 포럼에서 응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회장님 해주시겠습니까?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후쿠오카 오픈워터 스위밍 대회에 제가 제로표로 해서 몇 명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걸로 알고 안전을 중시해서 열심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제 공식 자리이기 때문에 밥은 지금 먹어야 됩니다. ESG는 오늘 하루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또 밤을 새서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시작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사회자로서는 각오하기 부탁드립니다. 아마 일정이 밥도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남은 토장님께서 죄송합니다만은 조금씩 시간 좀 적당히 보셔가지고 이렇게 요점만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남은 시간을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때 제가 책임지고요. 오늘 토론 시간만큼은 조금 각오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김영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서 딱 끝낼 테니까요. 앞서서 오늘 하루 종일 토론을 쭉 들었는데 너무 귀중한 말씀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두 개만 고르라면은 이승헌 교수님께서 이 과제는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과제도 하고, 김태준 교수님께서 순찰 차량 예를 들면서 팔로우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성공할 수가 이제 있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대기업에 한 30년 근무를 하고, 퇴직한 다음에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집필 활동을 하고, 신문에 칼럼도 쓰고, 또 회사들 컨설팅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3분 안에 줄이려면은 이 교재 19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핵심 메시지만 제가 같이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은 이제 ESG 경영으로 인해 이타적 자본주의 시대가 됐죠. 이제는 유사람도 챙겨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종전하고는 기업 중심으로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 주체도 메시지 변화가 이제 요구되는 것이죠. 이걸 소홀히 하면은 소비자도 떠나고 투자자도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뭐 절대절명의 더구나 안전, 환경 뭐 이런 게 폭발적인 이슈 하면은 그 기업체가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아주 절대절명의 이제 시대가 돼 있죠. 근데 기업은 이윤도 창출해야 되고 사회적 가치도 두 개를 같이 추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게 하면 장기 생존이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기업하는 사람이나 국가 정책도 좀 장기 리더십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당장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종전하고 다른 거죠. 한미적 의사결정, 공정한 평가, 보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준법 정신의 확립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산업사회 돌격 앞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룰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법적인 감수성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준법 정신이 외국에서도 눈여겨보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 준법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납부하는 이게 194페이지 밑에 주에 보면은 미국 법무부에 납부한 벌금만 해도요 수조 원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국가적인 손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4페이지 3번에 보면은 ESG 경영 성공은 경제 주체와 각 구성원들이 자율성으로 제일 중요해. 자율성인데 안 시켜도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ESG 경영도 이제 성공을 하는데 ESG 교육 따로 무슨 따로 뭐 안전교육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육에 치여가지고 또 과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잘 돼 있는 교육 제도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인성교육을 이제 나왔습니다. 인성교육은 194페이지 이제 첫째는 이제 자아개발, 자기 자신이 이제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관계, 타인과의 소통, 셋째는 도덕성이죠. 도덕적 가치, 윤리. 넷째는 이제 시민의식이죠. 공동체 삶에서 내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량을 하면은 ESG 경영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대기업에 있으면서 항상 직원을 뽑을 때 얘가 들어가서 남들과 잘 어울리고 태도, 인성 이런 것들이 어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와서 뭐 자기 고집 팍 뿌리서 하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졸업하고 나서 회사 들어갔을 때 직장 상사, 동료도 어떻게 어울리지 이게 제일 고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인성, 태도 이런 것을 자발적 협력 이런 것들이 몸에 배이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이 있어야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진작시키는 방안은 뭐 입사 시험 또는 뭐 공직기관 채용 시에 대입 논술 이게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도 인성교육을 장려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끝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늘 그 강의를 할 때도 하는 질문은 being과 doing입니다. being은 존재, 자기 자신의 존재고 doing은 행위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존감이 강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남이 안 시켜도 귀한 일은 자기 스스로 챙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일이 보고 일이 되니까 일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선순환의 효과라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다면은 내가 뭐 자신 내가 뭐 잘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자꾸 악순환으로 돌아가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구성이 일어나도 존중해주고 저는 참 중요해. 현장에서 막 이렇게 먼지 비즈를 쓰고 이런 사람들까지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존재감을 높여줄 때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될 때는 일도 좋아지고 이렇게 사회 전 분야가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ESG 학회 또 ESG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자존심을 높이고 우리 자존감을 높이는 이 계기를 사회적 분위기를 사회적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사덕한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덕한입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이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하고 또 여기 있는 그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에 있는 우리 환경부에서 이상수 과장이 발표한 그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은 올해 말까지 이제 잘 준비해서 30년까지 반드시 30%를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2020년까지 그 알치 타켓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 10년 동안 해왔던 우리의 성과를 보면은 당시 그 우리의 그 목표가 그 해양 쪽에는 달성을 못했고요. 2.4%였고 육지 보호구역만 17%가 목표인데 17.15% 달성했는데 앞으로 이제 7년 남았는데 30%까지 달성하려면 이거 쉽지가 않은데 잘 계획을 해서 아마 전 국민이 또 전 기업이 또 오늘 두 번째 발표하신 우리 박수택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OECM 시스템을 좀 제대로 활용해서 기타 순천만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좀 퍼센티지를 30% 달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순천만 그 국가정원인데요. 제가 우리 ESG 아니죠? 맞습니까? 그죠? ESG인데 E가 이제 환경이니까 저는 산림청, 환경부, 또 S는 뭐 보건복지부라고 복지, 또 주의하는 뭐 행정안전부 이런 저는 그 세 개에 다 이렇게 관여하는데 그 중에서 산림청에 이 국립수목원에 지금 현재 지금 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이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지난 2020년부터 국민들이 약 한 30만 명씩 떼거지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수목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식물이나 생물 종들 있지 않습니까? 생물도 작은 그런 그 곤충류에게 좀 큰 거는 환경부가 담당하고요. 작은 것은 산림청에서 담당하는데, 이거 주로 이제 보존하고 이렇게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80명 직원 중에 연구원이 가만수 이상인데, 그게 이제 그 포천에 있습니다. 포천, 의정부, 구리하고 이렇게 3개 시군과 경기도가 이렇게 연계돼서 우리나라 이제 사라져가는 식물들 이렇게 복원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원 담당하는데 저는 가서 이게 국민의 기관으로서 이렇게 좀 오픈을 해야 되겠다. 국민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예약도 없이 거의 다 이제 국민들 속으로 이렇게 뭐 오픈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순천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게 산림청 사업입니다. 국가정원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서로 하려고 지금 산림청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순천만이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제 196페이지 보면은 국가 순천만 국가정원 미래 생태 도시와 지속 가능 발전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조언을 드린다면요. 첫째,
사람 중심보다는 이 생태주의적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이 환경 보존 속에서 사람이 그냥 그 구성인자로서 이 전체 시스템, 우주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인간은 왔다가 좀 활용해다가 가는 이런 생태주의적인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민관 협력, 그동안의 행정이 빠르게 추진해야 했지만 행정은 멀리 가려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10년 후에는 허술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가감하게 이 사업을 주민들한테 넘겨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제 이 참여하는 분들, 지역사회 참여하는 분들의 역할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위원회를 이해관계자별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또 지원을 하고 조례가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다 넣어서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또 재정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은 아마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관리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각종 대표들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위원장 그다음 각종 주민대표 또 관계 전문가들 모아서 여기서 결정하고 하는 이 거버넌스 구조를 하부 구조로 이렇게 이양시켜서 만들어야만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상윤 박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 정책에 관해서는 오늘 대주제의 핵심적인 사항인 ESG가 상호 작용을 충분히 해서 유용한 앞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사례로 생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우선 그 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해서 오늘 느낀 점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CSR에 관한 과제들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더 지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ESG라는 과제가 또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저희 연구원에도 이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이제 집중적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좀 있다면 두 가지의 개념 자체가 유사한 점이 좀 많다는 그런 점인데요. 우선 사회, 환경, 그 다음에 지속, 상호작용 등등의 개념들이 그때 CSR 할 때도 이 부분이 강조가 되었고, 거기에 이제 더 포괄적으로 이제 ESG가 되면서 E가 들어가고 G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더 이제 포괄적인 그런 시대 정신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렵고 이제 개념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 불명확적인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ESG가 무엇인가라는 확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ESG가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발표 토론에서도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작용에 관해서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사실은 미장형 ESG, 반쪽 ESG라는 그런 용어로 사실은 흔히들 이제 언론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대안들에 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해서, 그런 우려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와서 이제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한 건 아니지만, 돌아가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학제 간의 접근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예컨대 이제 친환경 자동차 뭐 촉진에 관한 그런 법률 규정들, 그다음에 그 아시다시피 이제 스타벅스에서 왜 그 플라스틱 컵 쓰지 말라는 그런 규제에 관한 조항들, 그런 것들이 다 ESG에 관한 그런 제도들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하나씩 대표적인 사례를 들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법 제도 중에 그 전반적인 ESG에 해당하는 제도, 규제 등등에 관한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관련 단체들에서 그 실태조사를 좀 한 결과들을 좀 보면은, 예컨대 이제 2022년도에 뭐 공단에서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그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 ESG가 무엇인지 모른다. ESG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ESG의 그 개념적 유동성 때문에 어렵게 다가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중소기업이나 뭐 여기 그 순천에서도 이제 그 관련 지역의 산업계와 이제 그다음에 거기 도하고 순천시 등등이 다 합작을 해서 이제 뭐 노력을 해서 한 것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 협업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 ESG와 교육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그 공교육, 사교육 등등의 그런 학교 교육에 그치지 말고 지역에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CSR이나 ESG에 관한 부서나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쉽기도 하고 좀 확률도 높은 반면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그런 심각한 실태를 좀 고려를 하시고 관련 정책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교육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흔숙 대표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켜졌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과 해양 투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그 세션을 듣고 제가 토론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종합 토론 끌려 나온 건 아니고 나오게 돼서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순천의 이런 지금의 모습의 순천을 만나기까지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프레임에 뒤처져서 고통받았던 일자리가 없어서 또 먼 길을 떠나야 했던 많은 청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생태 도시로서의 국제 경쟁력을 갖기까지 세계 경제는 산업화를 관통해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런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현재 한국이 이제 수출 대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또는 뭐 또 탄소 감축을 또 맞이하고 보니 또 후진국이다. 들쭉날쭉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자원을 잘 활용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산업화의 패러다임에서 세계 경제가 뭐 산업화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광의 요소에는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이 앞서 주제 발표하셨던 북한도 스위스 이런 경관의 아름다움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자원을 갖고 있는데 순천이 그러한 그런 늪 생태만의 그 자원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순천다운 그런 발전을 해오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세계가 열광하고 감동을 주는 도시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토론에 임하면서 ESG적인 제 느낌을 조금 센스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E는 환경적인 요소, 지금 현재 순천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그러한 자연 환경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산업 도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가 덜 됐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소도시, 어느 중소도시들처럼 공장이 시내에 많았고, 그랬다면 지금 순천만은 더 오염수가 많았을 테고, 플라스틱들이 더 많았을 텐데요. 지금 뭐 연양들의 국제정원 박람회가 있는 그 장소나 아까 설명하셨던 전체 존, 4존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심, 또 뭐 버퍼존도 있었고, 트랜스퍼 존도 있었고, 에코 레저베이션 존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어렸을 적에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뭐 정자 나무가 있고 들판에 경지 정리가 안 된 그 경관에 황새가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산업화의 어떤 전포되는 산업화의 상징이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경관 창출의 노력을 하신 걸로 해서 이제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S는 이제 사실 뭐 그 세대별로 다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형성하기까지 지금 여러 가지 소셜적인 측면에서는 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양성평등은 많은 부분에서 법적인 제도적인 걸 이루었지만 양성 혐오랄까 20대들이나 젊은이들은 또 그런 게 없던 현상까지 생겨서 디지털 환경,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인해서 SNS를 통해서 뭐 집단 따돌림 또 뭐 이런 고도 경쟁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살 문제랄지 그 고도화를 이룬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는 소셜 부분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환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소셜 부분에서 기업들이 또 직장 내에 또 다양한 고학력자와 저학력자뿐만 아니라 또 좀 장애인들 골고루 채용을 해야만 기업 정보 공시를 하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ESG 평가 지표에 다 녹아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속 가능성은 오늘은 이제 생물 다양성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아까 환경 부분에서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그 환경 보호 의지가 사실은 대륙별로 틀리기 때문에 EU에서는 시민사회가 이제 WWF처럼 월드 와일드라이프 펀드인가요? 세계 자연기금처럼 65년도부터 스위스에서 그 NGO가 했고요, 창립을 했고 한국은 10년 전에 그 한국 지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그게 제가 문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기금을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어떤 순위가 있느냐, 어떤 커미디가 의사결정을 하느냐. 왜냐하면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기가 한국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더니 뭐 크게 그런 객관적인 절차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가 됐던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 뭐 제도 OECM이랄지, 예를 들면 뭐 총량면에서 30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거, 아까 그룹도인가요? 그런 거는 이제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거는 그냥 보존지역으로 묶어나가고 거기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보호해야 될 지역은 보호하고 좀 파괴가 되었다면 보존해야 될 지역은 다시 이제 재배치를 해서 그것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바텀업도 있고 탑다운도 있고 또 뭐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이나 사회적인 측면이 이런 우리가 ESG를 거버넌스 문제로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문제는 환경을 바라보는 또 이 환경이 기업의 활동 대량 생산에 의해 가지고 이해관계자 중에 기업이 가장 많이 오염원을 배출을 했는데 사실 매출액이나 순이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많이 파괴했습니다. 사실 그 빅데이터를 동원하면 누가 얼마만큼의 라이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묻지 않는 것이 이 사회의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불문율이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파괴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공동의 그런 환경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좀 바람이 있다면 조금 뭐 기부 형태나 또 그 기업들이 어떤 지역 사회에 환원해주는 형태가 조금 더 좀 진실되게 그 ESG 쇼잉이 아닌 단순한 어떤 보여주기식 기부금이 아닌 그런 형태로 실천적인 그런 형태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그래서 순천의 이슈는 제가 이제 좀 우연한 기회에 대화를 하고 그 쓰레기 매립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26년까지 수도권 광역권에는 직매립을 금지하고요. 30년부터는 이제 지방에도 직매립을 금지하기 때문에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서 이걸 리퍼리시라고 저희가 이제 그 재생해서 사용을 해야만 100% 쓰레기가 이제 제로가 되고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순천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정원형 도시, 생태 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의 입지선정위원회가 거쳤던 그런 것을 번복을 하면서 지금 이제 국제정원 그 부지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종 입지 선정이 연향뜰 그쪽 일대의 아파트에 저류 지하화하는 쓰레기 매립장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ESG적인 관점입니다. 쓰레기는 단지 그냥 어떤 지역의 쓰레기만 묻어가지고 쓰레기 냄새도 나고 그 지역이 그냥 못 쓰게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게 ESG적인 이런 생태 도시적인 관점이 도입됨으로써 실제 수혜자와 피해자적인 관점에서만 논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런 산업벨트처럼 생태 벨트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관광 자원화하고 또 선순환적인 도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이 환경 보호적인 측면에서 가장 고도화된 형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에 대한 순천시 현황에서 그 부분이 가장 아주 잘 최적화됐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최종으로 선정되는 게 12월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데 순천이 생태 도시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그런 이슈도 크게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ESG의 그 행정이 가장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이런 님비 현상을 극복할 수 있고 지자체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그런 위원회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그런 원활한 그 주민이 충돌하지 않고 원활한 그런 도시 행정이나 이런 도시살이로 행복한 순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신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카플러그 신진주 과장이라고 합니다. 다들 ESG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참 ESG를 아는 것도 쉽지가 않고, 실천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실천을 했다고 해도 과연 ESG를 잘 실천하는 것인가, 라는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KESG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가지고 실제 이론과 제가 경희대에서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이론과 그리고 연구 그리고 실천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떤 이해관계자의 입장인가 그거에 따라서 생각과 아이디어가 그리고 솔루션이 달라진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신진주지만 제가 회사 안에 속했을 때와 내가 시민단체에 속했을 때 내가 연구자로서의 그런 실천이나 아이디어는 다르다는 걸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재작년부터 연구 논문을 쓰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시간이 날 때 최대한을 이용해서 이제 또한 학회에 이제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의 시간을 쪼개서 이제 시민단체 활동에 참석하고 제가 실제 그 환경 소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 많이 소개를 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가로서 이렇게 또 고회장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연구자로서의 이제 연구기관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서도 오셨는데 기업은 과연 이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이 지금 오늘 얘기가 되어지는 순천 국가정원이나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의 주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단을 생략하고 먼저 그 앞단에서 발표하신 발표자님들에 대해서 저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와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하신 분의 인사이트를 종합해서 질문 형식 또는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업들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6월이나 8월 사이에 이제 발간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진단평가사를 이제 ES 진단평가사를 공부를 해서 취득은 했는데, 저는 뭐 그걸 따려고 한 건 아니지만, 과연 ESG를 내가 과연 잘 알아야지만 내가 어떤 이해관계자에 속해 있을 때 잘 할 수 있다. 최소한 알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속가능 보고서 앞단에서 이제 발표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속가능 보고서가 과연 내가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그 스펙트럼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그런면은 202페이지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202페이지 1번에 오늘 그 환경부 이상수 사무관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은 이제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한 내용들이 참 많다. 기업에서 지속가능 보고서나 이제 환경 실천을 선언적인 수준에서 하면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ESG 이해의 폭을 특히 기업가들이 그리고 기업에서 근무하는 저도 이제 실무자이잖아요. 도입의 깊이, 그 다음에 실천 횟수에 대해서 확대하고 늘려가야 되는 역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업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두 번째, 20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들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 잡고 가야 될 것인가?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박수택 생태환경평론가님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또한 이제 환경운동을 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는요. 과연 기존의 기업, 정부, 지자체, 시민 등만 과연 이해관계자일까? 자연 생물들도 이해관계자이고 그들이 저희처럼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서 그들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임을 우리가 알고 그들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것을 저는 역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은연중에 이해관계자의 폭을 좁히거나 일부 동의로 서명을 해서 예를 들면 기업에서 저희 다 주민 동의 받았습니다. 아니면 저희 이 지역에 뭐 받았습니다. 넘어가는 부분에 이해관계자의 폭을 줄이거나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린워싱 또는 ESG 워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판단해 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기업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접근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누가요? 모두요.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리고 모든 자기가 속한 곳에서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쉽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중에서 최덕문 총감독님께서 3화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생물 다양성, 제가 각 이해관계자 논문 쓸 때,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소모임 모임을 했을 때, 기업에 있을 때, 과연 거기서 이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주제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쪼개주고 그것을 정의해 줄 수 있는가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ESG 교육은 많지만 이 오늘 학술대회가 참 의미가 있는 게 이 구체적인 주제 가지고 깊이 있게 다뤄주는 그래서 이런 교육에 기업가들이 많이 와야 되고 의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환경을 좋아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참석하기 전에 따끈따끈하게 다녀왔는데요. 6월달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 다녀왔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는 이제 생태 다양성, 생물 다양성인데요. 거기서 나온 책자 보면은 생태계 교란종을 관리한다. 전 그 비오탑도 만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시민들이나 기업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해서 왜 이 문제가 생겼고 이걸 했을 때 내 행위가 과연 환경운동에 몇 % 정도 기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까지 이어지면은 이 효과가 나타날지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자연 가치에 대한 수치와 정량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중에 이유가 하나가요. 이 자연의 가치에 대해서 과연 내가 기업과 활동을 할 때 이 자연의 가치, 기존에 이미 그냥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량화하고 수치화해야지만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이만큼의 가치를 버리고 이걸 선택하는구나. 예를 들면요. 이거를 크기를 정량화하고 통계화하고 수치화하는 작업을 지금 계신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관련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저희가 접근하기, 사업하기 너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최윤철 교수님의 ESGN 에듀 부분에서 같이 이 부분을 같이 첨언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연 문제는 자연으로 풀 수 있다는 부분에 인사이트를 저는 이제 얻었고요. 그것이 과연 ESG 교육이 그런 부분에 순환되는 예를 들면은 정부의 조례가 어떤 기반에서 이게 나왔는지 시민도 정부 조례에 대해서 감시자나 감독자가 될 수 있고 기업도 시키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제한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기업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 기업에 대한 교육 방향에 대한 고찰입니다. 예를 들면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기업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이것까지 고민할 수 있도록 앞단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이 없었다는 또 말씀 주셨는데요. 기업이 스터디를 잘 해야 되는데 기업이 잘 스터디할 수 있는 그런 정석적인 자료가 좀 잘 돼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고 실제 기업들한테 대기업은 ESG 전문가 쇼빙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은 그럴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그 부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배제하지 않고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ESG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범할 수 있는 그린워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거의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생물 다양성의 ESG 활동에 과연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이 ESG 자체가 투자자 관점에서 먼저 나온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과연 생물 다양성 활동을 기업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찬성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지지하는가? 다른 활동, 더 단기간에 더 적은 돈으로 하는 거 해봐라. 혹시나 역제한하진 않을까요? 네, 그 부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삼합이란 내용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정보가 순환돼야 됩니다. 표면적인 ESG 실천으로는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또한 다시금 더 깨달았고요. ESG 교육이나 오늘 그 주제의 그 지방 행정과 중앙 행정의 그런 교류라던가 실제 같이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각 기관마다 정보가 100% 다 공유가 되어지고 순환되어야 됩니다. 그 어디 땅까지 소비자 땅. 그리고 저는 제가 예를 들면 ESG 운동을 한다고 전 100% ESG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부분에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서울국제환경연구제 씨앗의 시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느낀 것은 참 저희가 저희 한국 토양에 맞는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씨앗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저는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기업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매일매일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마지막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나리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소개받은 광주교대 최나리입니다. 네, 고문현 회장님께서 이제 토론할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지금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회장님 다음 기회에 좀 더 토론하고 발표할 기회를 좀 오래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밖에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생물 다양성, 교육, 지방 행정, 그리고 ESG와 관련해서 너무 이제 기라성 같은 분들의 이제 강연 또는 이제 토론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광주교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의 그런 ESG, 이런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인식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그린 캠퍼스로 저희 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대학교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해서 이제 이승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를 몸소 체험하지 않도록 저희가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 환경 이런 교육 과정들이 대학 교육 과정에서도 좀 많은 개편이 되어야 하고 또 제2의 학생, 네 우리 회장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그레타 툰베리 제2의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또 한국에서 이제 ESG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수교육이다 보니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이 특수교육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정말 너무 뜻깊은 자리에 모두 참여를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사회자로서 가장 아쉽게 생각해서 토사님께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회장이 되면 충분하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하실 말씀은 아마 기변대로도 있고요. 아마 마이크가 주어지니까 또 시간이 또 많지 않다 보니까 또 말씀 또 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하지만 몇 마디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들의 행동 양식이나 또 행위 양식이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아마 ESG를 갖다가 우리가 실천 여부도 이것은 정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그것은 개인이나 또는 기업이나 국가나 이 전 지구가 그렇죠. 물론 이제 화성으로 우주선을 쏘고 한다 그럽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개인이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그런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ESG의 그런 개념에서부터 또 ESG 영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은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모든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또 논쟁도 있고 다툼도 그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 ESG 학회의 그런 역할 또 기대가 또 대단히 또 크다 이런 우리 확인하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순천에서 우리 최 국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또 정말 모시고 이 순천대학교에서 이런 또 큰 학술 대회를 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아마 ESG의 확산에도 오늘 학회가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임해주신 토장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사실 좀 다음에 할 때부터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순천에 와가지고 멀어가지고 서울에서 멀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전날에 와가지고 전날 좀 미팅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귀한 기회를 가지게 해주신 우리 여러 관계자 특히 한기현 교수님 막판에 아주 멋진 정리를 해주셨는데 도와주셨고 이공목 우리 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하반기에 다시 또 순천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가 12시 정도에 우리 도착해서 밥 먹고 바로 1시쯤 왔는데 지금 8시 다 돼가니까 이거 하면은 근로기준법 위반됩니다. 그럼 근로기준법 위반되면
ESG의 S 위반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근로 기준법 위반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거 장소를 옮겨서 하면 위반되지 않지 않을까.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 끝까지 남아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은 학제적 연구를 앞으로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ESG 학회 우리 학회에 참여하면 다 회원으로 자동 간주 이제 가동으로 되니까 우리 회원이 벌써 400명이 넘습니다. 1년 6개월도 안 됐는데 400명이 넘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서 정말 ESG 학회를 통해서 각 지역에 각 영역에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 가지 참여하시고 도와주신 발표, 토론, 사회 그리고 그런 거 없이 또 참여하신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지식의 향연뿐만 아니라 좀 육체의 향연을 즐기도록 같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연사 하철우 이사님의 3분 스피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준비를 하셨지만 짧게. 반갑습니다. 헥스 주식회사의 창원의 연구소 6호 기업인 헥스 주식회사의 대표 하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밑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헥스의 이미지가 제가 길게 해서 헥스의 이미지가 이상하게 되면 망한다. 최대한 빨리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폐사를 하셔서 다행이다. 당 떨어질 때도 됐는데 빨리 끝내야겠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3분이라도 하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면 한 300와트, 개인이 운동하면 300와트 정도 발생이 되는 그 전기 발전 운동기구를 생산하는 이제 회사고요. 그것을 통해서 ESG, 저는 처음에 ESG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ESS의 다른 개념인가?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제 인생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모토 3가지가 있는데 7.8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교훈이고요. 그리고 운칠기삼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열심히 노력을 해놓으면 하늘에서 도와준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마지막 3번째는 묻어가자입니다. 저희 오늘 사실 그 헥스 주식회사가 ESG에 묻어가려고 왔습니다. 이게 잘 묻어가려면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사실은 제가 당이 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저희 회사 소개와 제품 관련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